이곳은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곳, 책틈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나태주 시인은 행복이란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합니다. 소소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작은 일들이 모이고 모여 결국은 행복하다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요즘은 특히 더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큰 걱정이나 슬픔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잔잔한 일상의 중요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책, 태수 작가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투에는 온도가 있다. 말투에는 그 사람이 가진 온도가 드러난다. 자신과 맞지 않는 취향에 이상하다라는 말로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특하다라는 말로 포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린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체온을 느낄 수 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떠나 무엇이 더 따뜻한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살다 보면 말투에 배려가 묻어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 덕분에 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다. 네 덕분에 재미있게 놀았다. 네 덕분에 덜 슬퍼졌다. 그래도 네 덕분에 더 웃을 수 있었어라며 자신을 웃게 해준 소중한 경험들을 상대의 공으로 돌려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면 내가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행복의 틀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한다. 멀잖아, 비싸잖아, 힘들잖아.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은 길을 잃을 줄도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이들의 말투에는 삶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담겨 있다. 그래서 마른 내 심장도 두근거리게 한다.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해보지 않은 것에 섣부른 마침표를 찍지 않고 꾸준히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내 인생에서 아직도 할 것이 남아있다는 기대감을 느끼게 된다. 삶에 쉽게 담싸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불태우게 된다. 이렇듯 사람의 말에는 그가 가진 참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고 해석하고 결론 짓는지는 의외로 내가 평소 쓰는 말투에 담겨 있다. 마치 어릴 적에 방학 숙제로 해간 양파 실험처럼 좋은 말, 예쁜 말을 더 많이 듣고 뱉은 나일수록 마음의 크기도 역시 더 잘 자라게 된다. 예쁘게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쁜 말을 써야 한다. 삶을 예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매사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매일이 아니더라도 자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25년 전 초등학생 때의 내가 양파에게 해준 것처럼 나를 속이고 또 달랠 것이다. 걱정 마. 오늘도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내 세상은 조금 더 예뻐질 것이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을 솔직하다고 소개한다. 네 글을 보면 밥맛이 떨어져. 이렇게 말한 그는 자신이 너무 솔직한 사람이라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에게 예의란 거추장스러운 짐 같은 거라 자신은 직진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째서일까? 그의 솔직함은 유독 자신보다 약한 자들만 향했다. 자기보다 강한 자들 앞에서 그는 유턴을 넘어 공중제비까지 돌았다.
그런 그에게 솔직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아마 이 정도의 말이 적합할 것이다. 잔졸하다, 몹시 약하고 옹졸하다는 뜻으로 이 말은 그에게 꼭 맞았다. 실제로 마음이 협소한 인간일수록 솔직함이라는 단어에 더 기대기 때문이다. 야, 난 솔직히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너 별로라고 얘기하는 애들 진짜 많았거든, 솔직히. 마음이 비루한 사람들은 이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무적의 방패 삼아 자신의 분노나 혐오, 질투 같은 감정들을 마구잡이로 배설하곤 한다. 그래서 나는 자신을 솔직하다고 소개하는 사람치고 진짜로 솔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대부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었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독히도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타인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부글부글 마음이 끓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더 상스러운 단어를 내뱉으며 해장을 했다. 물론 솔직하다는 이유로. 그러나 지저분한 마음에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덧댄다고 냄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무례함과 솔직함의 차이 또한 거기에 있었다. 무례함은 타인을 상처내는 데 쓰지만 솔직함은 오히려 상처를 고백할 때 쓰였다. 솔직히 그거 누가 못하냐, 이런 무례한 비난이 아니라 요즘은 솔직히 네가 정말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 바른 고백이 솔직함의 참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끝까지 단 한 번도 솔직하지 못했다. 매 순간 나약했고 무례했다. 솔직함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모두가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타인을 상처내고 자신의 상처는 치사하게 숨긴다. 또한 친절한 사람들을 보며 위선자, 겁쟁이, 진짜 속마음마저 숨기는 겉보라고 격하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친절함이란 오히려 너저분한 속마음쯤은 스스로 정제하고 웃을 줄 아는 단단한 태도다. 비겁해서 숨기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쯤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기에 웃는 것이다. 타인을 상처냄으로써 내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내 상처 따위는 오롯이 책임지며 웃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부러운 건 부럽고 아픈 건 아프다고 세련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의 우아함은 무너졌을 때 드러난다. 사람의 진짜 우아함은 무너졌을 때 드러난다고 한다. 윗사람에게 깨진 날 후배를 대하는 태도나 안 좋은 일이 넘친 날 웃으며 인사할 줄 아는 여유에서 우린 그 사람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우아함이란 다시 말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두 조각 난 날에도 평소처럼 인사하고 웃고 공들여 사과할 수 있는 태도.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었다. 6년 전에 만난 나의 첫 직장 후배였다. 후배는 나보다 3살 위의 형이었다. 말랐지만 배심이 단단한 유형으로 어딘가 도인 같은 매력의 사람이었다. 후배는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인재였다. 첫째로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 오는 능력이 대단했는데 1년 내내 자기 몫을 넘치게 해내 가끔은 선배로서 질투가 날 지경이었다. 그래서일까?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기억은 후배가 실패한 날이었다. 그날은 후배가 기획한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회사 건물의 절반을 홍보 현수막으로 덮을 만큼 회사도 후배도 크게 기대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실패했다. 회사의 평가가 그랬다. 실제 방문한 손님들은 대체로 감동했지만 방문객 자체가 적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의미는 안타깝게도 회사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전시회 종료 날
후배는 조금 일찍 마감한 전시실에서 혼자 앉아 깊은 멍을 때렸다. 그걸 보며 생각했다. 드디어 무너지는 건가? 솔직히 그랬다. 한 번쯤은 드라마 속 선배들처럼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멋진 선배가 되고 싶어서 후배가 망하길 바랬다. 최악의 선배였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후배는 사과를 두 쪽으로 쪼개며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못 들었나? 쪼개져야 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당신 하늘인데. 순간 내 역겨운 마음이 들킬까 얼른 화장실로 돌진했다. 조금 창피했다. 후배는 그 뒤로도 몇 번의 작은 실패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또 평소처럼 사과를 두 쪽으로 쪼개고 웃으며 인사하고 똑같이 일을 했다. 내공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긴 하는구나 후배를 보며 느꼈다.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요즘처럼 내 감정을 참는 게 손해인 시대에 저런 고리타분한 태도가 필요할까? 나만 손해아닐까? 근데 필요한 것이었다. 무너진 날조차 우아함을 유지하는 나를 보며 남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것에 무너지지 않아. 우아함이란 결국 나를 위한 태도였다. 지금은 서로 연락하지 않는 그 후배에게 배운 것이 참 많았다. 어른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단단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헷갈릴 때면 요즘도 가끔씩 그 후배를 생각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마음이 지옥 같은 날, 모든 게 실패한 것 같은 날일수록 보다 공들여 웃고 감사하고 인사하자.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작은 태도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신호가 되어줄 것이다. 오늘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오늘 다시 시작한 사람이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전날 달리단 잠을 잤거나 별다른 문제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체력이 넘치는 날. 그런 날이면 약속을 끝낸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어쩐 일이야? 아내는 반색하며 물었다.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했다.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서 이렇게 말할 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김치찌개를 끓여주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나는 솔로도 같이 봐주면서 잘도 조잘거렸다. 그러나 삶이 약간만 삐끗해도 내 다정함은 길을 잃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무슨 질문이든 늘 건조하게 답하는 날이 많았다. 나도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돼? 나는 이미 모든 체력을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더 이상 내 사람들에게 쏟아 넣을 에너지가 없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혼자만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람을 찾는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을 좀 달라는 말이다.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란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조금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멋진 몸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은 원한다. 피곤해지던 날 집에 돌아가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다정함은 갖고 싶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져 있을 것이다. 사람은 혼자일 때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혼자 같을 때 외롭다. 아내와 만난 지도 벌써 15년이다. 20살 때 처음 만나 30살에 결혼을 해 거기서 또 5년이 지났으니 남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안 지겹냐? 정답부터 미리 말하자면 안 지겹다. 예쁘다, 귀엽다, 착하다, 통통하다. 아내가 지겹지 않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 즐겁다. 웃기다와는 결이 다르다. 결과적으로 웃음이 새 나오는 거야 비슷하겠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것. 이게 핵심이다. 꼬투리 잡히지 않게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묻어난 사람인 척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아내 앞에서는 덧없다. 만약 집이란 게 정말 존재한다면 여기가 내 집이다. 오랜 시간 다양한 가면을 써왔다. 얘기 잘 들어주는 친구, 뭐든 잘 먹고 알아서 자라는 자식,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직원, 내가 가진 스테디셀러 가면들이다. 그러나 집에만 오면 아내와 함께 있으면 이 가면도 벗을 수 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해도 된다는 당연함. 나에겐 꽤나 낯선 감정이다. 아내는 틀리다는 말도 다르다라고 발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힘껏 내가 될 수 있었다. 어릴 때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사람이 진짜 외로워지는 순간은 혼자일 때가 아니라 함께 있음에도 여전히 혼자 같은 순간이었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을 때 사람은 진심으로 외로워졌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아니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옆 사람이 아니었다. 내 사람이었다. 때때로 불쑥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편히 있어도 되는 걸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행복을 이렇게 쉽게 누려도 되는 건지 여전히 헷갈린다. 그런 순간이면 겁먹은 아이처럼 옆을 본다. 내 사람이 있다. 용기가 난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지금의 안온함을 가능한 힘껏 늘려보려고 한다. 예쁜 옷을 입고 갔던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펑퍼짐한 추리닝을 입고 함께하는 이 저녁을 내일로 모레로 늘리고 싶다. 그래서 5년, 아니 10년 뒤에도 지겹도록 묻는 이들에게 골백 번이고 자신 있게 답하고 싶다. 안 지겹다. 여전히 좋다. 섬세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자주 온다. 섬세하다는 건 남들보다 서너 배쯤은 큰 감정 안테나를 갖고 사는 것과 같다. 겨울 냄새, 봄 냄새 같은 계절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말하고 간만에 본 부모님의 약해짐도 눈치 좋게 알아차리는 기특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감의 선봉대장 역할을 한다. 친구들의 무너짐에 울고 위로하는 건 이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가족들의 안 좋은 감정 역시 모두 이들의 차지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문제 자체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친구와 가족과 회사, 학교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앞서서 반응한다. 물론 해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편해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만큼은 어디서도 드러내지 않는다. 타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이들은 언제나 솜씨 좋게 대답한다. 나 괜찮아. 타인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감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질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만은 언제나 뒷전이다. 마치 밀린 설거지 중 맨 아래 놓여진 그릇처럼 내 마음만은 씻어내지 못한 채 매번 그대로 둔다. 그러다가 번아웃이 된다. 독일어에는 치타델레라는 말이 있다. 요새 안에 독립된 작은 보루라는 뜻의 치타델레.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작은 방을 말한다. 나는 섬세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치타델레라고 생각한다. 챙겨야 할 것, 챙겨야 할 사람, 챙겨야 할 모든 감정들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만이 남겨진 시간과 공간이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립된 공간 속에서만 남들에게 수도 없이 제공했던 말을 자신에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 괜찮아? 그동안 친구 같은 자식, 무엇이든 털어놓고 싶은 친구, 알아서 척척 자라는 직장인이 되느라 정작 나에게는 아무도 되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지금처럼 살다가 어떤 감정조차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힘든 날, 마음속이 온통 타인의 감정으로 가득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날, 일부러 나밖에 없는 공간으로 도망가는 건 어떨까? 그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 나 안 괜찮아. 가끔은 남에게 줬던 섬세함을 나에게도 허락해보자. 포기가 습관이 되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포기하고 말게 된다.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것. 부끄럽지만 나는 아빠가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빠는 밥보다 술을 더 좋아했던 사람으로 술 없이는 삼시세끼를 먹지 못하는 술고래였다. 하지만 아무리 술이 좋기로서니 수능 전날 자고 있던 아들의 방문을 열고 술 냄새 가득한 입으로 노래를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마 그때쯤 확신했던 것 같다.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아빠는 일찍부터 동네 친구들을 잃었다. 환갑이 넘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오직 덕팔이 아저씨 하나로 아빠의 불알 친구 중 대부분은 부록이 채 되기도 전에 이승을 졸업했다. 물론 그 이유조차 술 때문이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그래서 아빠는 힘든 날이면 유독 더 과음을 했다. IMF로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을 때,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때, 딸의 결혼식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아빠는 술을 더 많이 마셨다. 술은 말없이 아빠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 꼴을 무려 35년이나 본 나는 솔직히 내가 아빠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안 됐다. 아빠는 나와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했음에도 집안에 별 도움도 없이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큰 집을 구했다. 그것도 모자라 아이 2명을 너끈히 키워내는 기염까지 토했다. 나는 자식 1명 없는 지금의 삶도 버거운데 아빠는 가장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걸맞은 듬직한 삶을 살아냈다. 그렇게 35, 나는 약 25년을 돌고 돌아 다시금 알게 된 것이다. 아빠는 슈퍼맨이었다. 소년의 인생은 즐겁다. 청년의 인생은 힘겹고 아빠의 인생은 무겁다.
내 인생이 제일 힘겹다고 생각한 시절을 지나 누군가의 아빠가 되려고 하는 지금, 우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새삼 알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고되다. 나 하나 책임지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나를 넘어 아내와 자식, 그리고 양가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 인생을 아빠만큼 살아낼 자신이 도저히 없다. 그렇다.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뜻이었다. 이 멜랑콜리한 기분을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었다.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말했다. 아빠, 이제 술 좀 그만 마셔. 속마음을 힘껏 숨긴 아들의 걱정에 아빠는 술 없으면 누구랑 노냐 하고 퉁박을 놓았다. 통화는 그 뒤로도 5분간 이어졌다. 옥신각신 여느 때처럼 치고받다가 급 조용해진 틈을 타 이 말만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아빠, 고마워. 인생은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게. 출근길 미안하다는 인사도 없이 어깨를 치고 가는 할아버지에 울컥 화가 났다. 매너 없게 왜 저래?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냐? 요즘은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많은 걸까? 가뜩이나 날도 더워 죽겠는데. 해소되지 않은 짜증은 회사에 도착해서도 이어졌고 그날은 유독 작은 일에도 화가 났다. 거래처에서 약간의 갑질을 당했다. 대표님은 뜬금없이 잔소리를 했고 점심시간에 베어무른 튀김만두에서는 고추기름이 퍽 튀어나왔다. 흰옷이었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결국 집에 가서 터졌다. 내가 티셔츠 좀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라고 했지. 아내는 영무 모를 짜증을 오물처럼 뒤집었었다. 세탁실 창으로 씩씩대고 있는 내가 보였다. 그토록 혐오하던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다. 해소되지 않은 기분은 성격이 된다. 작은 짜증으로 시작된 기분은 일상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속속들이 헤쳐모여 결국 더러운 성격으로 완성된다. 어떤 성격으로 살고 싶은지는 빼곡히 적은 새해 다짐이 아니라 일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요즘은 화가 나면 일단 3초를 센다. 3, 2, 1. 숫자를 끝낸 뒤 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주문을 외운다. 그럴 수 있지. 이 간단한 주문은 불타던 세상을 조금이나마 미지근하게 식혀준다. 물론 이따금 이 주문으로도 처리되지 않는 거대한 감정을 만날 때도 있다. 3초는커녕 30일로도 해소되지 않는 뜨거운 감정 앞에서 나는 또 무력감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내 성격의 주도권을 내가 싫어하는 인간들에게 넘겨주고 싶지는 않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들과 달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많은 사람이다. 나는 내 감정쯤은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다. 내일도 내 세상에는 수많은 짜증들이 튀어나올 것이다. 날선 댓글과 혐오 섞인 기사, 그리고 어깨를 툭 치며 새치기를 하는 성격 급한 사람까지. 내 하루를 망칠 분노는 꼭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에 튀어나와 나를 시험할 것이다. 이래도 화를 안 낼 거냐고? 하지만 그건 내 성격이 아니다. 잠깐의 기분이다. 언제든 화가 날 순 있지만 언제나 화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럴 수 있다라는 방패 같은 말로 남이 아닌 나의 기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다. 기분이 성격이 되지 않게. 요즘은 평범한 것도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라는 건 참 애매하죠. 어떤 날에는 배달비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주문하는 게 행복으로 보였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1년에 한두 번쯤은 해외여행을 가는 게 행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범한 행복이란 도대체 뭘까요? 연예인 홍진경 씨는 행복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네요.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그게 아마도 평범함의 정체 아닐까요? 고민과 걱정이 없는 사소한 하루. 비교도 열등감도 질투도 분노도 걱정도 고민도 없는 편안한 하루. 어른이 된 나의 목표, 나의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는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프지 않고 매일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것.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이런 사소한 고민에 시간을 써도 되는 괜찮은 하루. 그런 날들이 더 지속되길 바라봅니다. 이 책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를 쓴 태수 작가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삶의 목표를 성공이 아닌 만족으로 삼으며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태수 작가의 책에는 1cm 다이빙과 홈 인 홈, 그리고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가 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책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